포승에 묶인 순정. 달리던 상옥은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다. 상옥은 지갑 속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보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밤 유정에서 자신이 술값을 계산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얼른 지갑을 꺼내어 헤아려 보니 5만 원이 채 안 되었다. 좀 모자라지만 동생에게 잠시 빌렸으면 되리라고 생각했다. 상옥이 탄 택시가 울산에 도착하자 일단 매제가 근무하는 울산 정유공장으로 갔다. 그러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이 비번이어서 매제가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상옥은 동생이 결혼하여 울산에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가본 적도 없었고 전화번호도 알지 못했다. 종무과의 사정을 말하여 가까스로 전화번호와 자택 주소를 알아내고 전화를 해보았지만 받지 않았다. 상옥은 할 수 없이 택시기사를 데리고 동생 집을 찾아가 보니 재수없는 여자 시집 가던 날 등장난다고 가족들은 경주로 관광을 떠나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택시기사는 사기라도 당한 사람처럼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자꾸만 재촉을 하고 상옥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기사 아저씨 염려 마십시오. 시간이 지체되는 만큼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 테니 안심하시고 동생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상옥은 다방에서 택시기사를 안심시키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그런데 안절부절 못하던 운전기사가 어딘가 전화를 했다. 택시기사의 전화가 끝나고 불과 10분도 되지 않아 페트롤카의 삐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순경 두 사람이 다방 안으로 들어섰다. 상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택시기사가 신고하여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닌가 해서였다. 상옥의 의혹은 적중했다. 상옥은 2명의 순경에게 연행되어 파출소로 갔다. 파출소에서는 상옥이 울산에 오게 된 동기와 인적사항을 물었다. 상옥은 거짓 없이 울산에 오게 된 연유와 인적사항 등을 말하고 동생들이 외출을 하고 집이 없는 관계로 만나지 못하여 잠시 시간이 지연되었을 뿐 결코 사기나 고의가 아님을 열심히 설명했다. 그러나 순경들은 상옥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충 조서를 꾸며 울산 남부경찰서로 이송시켜 버렸다. 상옥은 그곳에서도 파출소에서 진술했던 대로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고 자신의 행위가 절대로 사기성이나 고의성이 없었음을 누누이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서 수사관도 파출소 순경이 했던 대로 대충 사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었다. 이봐요. 당신의 말을 이해는 하겠는데 신고된 사건이니 일단 조서나 꾸며둡시다. 경사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 안으로 운전기사에게 충분한 보상을 할 것입니다. 글쎄, 알았다니까 그러네. 그건 차후의 일이고 우선 조서나 꾸며보자고요. 형사님, 제발 형사님. 담당 형사는 윽박지르며 큰 소리를 쳤다. 상옥은 마음을 돌려 생각했다. 담당 형사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조서에 응해준다 해도 동생에게 연락이 되는 대로 손해배상을 충분히 해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상옥은 형사가 묻는 대로 순순히 대답해 주었다. 그러나 조서 작성이 끝나자 형사는 상옥을 경찰서 보호실로 데려가 보호실 담당자에게 인계해 버렸다. 야 임마, 이리 온나. 뭐요? 야 임마? 당신 그렇게 욕해도 되는 거요? 내가 무슨 죄인이라도 되는 줄 압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러자 보호실 간수는 도리어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 새끼 웃기는 놈 아이가. 야 임마, 네 죄 없다 했더나. 그라모 죄도 없는 자식이 여기 뭐하러 왔노? 짠소리 말고 들어가거라. 간수는 보호실 철문을 열고 상옥을 떠밀어 철장 안으로 밀어넣었다. 상옥은 어쩔 수 없이 보호실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런지 몇 시간이 지나서야 동생과 매제가 급히 달려왔다. 형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상옥은 매제와 동생에게 전후 사연을 설명한 뒤 택시기사에게 충분한 사례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영수증을 받아 담당 형사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알겠습니다, 형님.
안심하십시오. 보상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상옥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잠시 뒤 매제로부터 운전기사를 만나 모든 것을 원만히 해결했으니 이제 곧 풀려날 거라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상옥을 담당했던 형사가 상옥을 취조실로 불러내었다. 형사는 처음보다는 한결 부드러운 말씨로 위로하듯 말했다. 사건이 상부에 보고되었어서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옥은 발끈하여 신경질을 했다. 그 말씀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사기친 것도 아니고 형사범도 아니지 않습니까? 잠시 시간이 지체됐을 뿐이고 또 택시기사에게 늦은 시간만큼의 충분한 배상금까지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려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욱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시 석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형사는 상부의 결재가 날 때까지 기다리라며 상욱을 다시 보호실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러고는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상욱은 기다리다 못해 보호실 간수에게 항의를 했다. 여보세요. 죄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가둬두는 이유가 뭡니까? 이 새끼야 내들 아나 임마. 내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주둥이 나불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 문둥 새끼야. 여보시오. 당신 경찰이 맞는 거요? 민주경찰 주둥이는 다 그렇게 입이 걸어?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달라 하는데 뭐 잘못한 게 있냐고. 너 좀 맞을 끼가. 임마야 육신이 운전하고 싶으면 잠자고 있거라. 내일 아침에 담당자 나오면 알게 될 끼라. 상욱은 간수에게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었다. 상욱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구속이 되어 있는지 이유를 모른 채 경찰서 보호실에서 일주일을 보냈다. 그날도 동생 내외가 면회를 왔다. 여보게 이게 무슨 꼴인가? 무슨 이유인지 알아야 답답하진 않겠는데 나를 가두어두는 연유나 알아봐주게. 상욱은 정말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다. 하루속히 방어진으로 가서 수빈을 찾아야 하는데 영문도 모르고 구속되어 있으니 죽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상욱의 말을 듣고 있는 동생 내외의 표정이 침울해 보이는 게 무언가 심상치 않았다. 상욱은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다. 형님, 매제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무슨 일이야? 어서 말해보게. 사실은 지금 담당 형사를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삼천교육대 대상자 명단에 올랐답니다. 뭐야? 삼천교육대? 삼천교육대가 뭐하는 곳인데? 상욱은 그때까지 삼천교육대라는 것이 뭐하는 곳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대로 깡패들이나 불황자들을 모아 교육시킨다는 정도밖에는 아는 것이 없었다. 그래, 대상자 명단에 들었으면? 저도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심사라는 것을 받아봐야 석방의 가부를 알 수 있답니다. 정말 기막히는 현실이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상욱은 매제를 통하여 담당자 면담을 요청하여 형사실로 불려갔다. 상욱은 담당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강력하게 따지고 들었다. 여보세요 형사님. 말을 들으니 내가 삼천교육인지 뭔지 대상자 명단에 올라있다고 하던데 도대체 내가 지은 죄목이 뭡니까? 지금 입장으로는 나도 뭐라 말할 수는 없어. 그러나 일단 입건이 되었던 일이고 또 윗분들이 결정한 사항이니 괴롭더라도 며칠만 참아주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보세요. 내가 이곳에 온 지가 벌써 일주일이 되었는데 또 며칠을 기다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나 한시가 바쁜 사람이라고요. 형사는 부드러운 태도로 상욱을 달리려 애썼다. 상욱에게 미안해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까? 며칠 후에 지방 유지분들과 경찰서장 그리고 군부대 지휘관이 참석하여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 모든 게 집행됩니다. 상욱은 다시 보호실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다. 한 여자를 사랑했고 말없이 떠나버린 그 여자를 잊지 못해
시루라기가 든 희망 하나로 천리길을 달려왔다가 철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다니. 죄라면 세상 물정 모르고 십수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 찾아다닌 죄밖에는 없는데 상옥은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상옥이 보호실 신세는 어느덧 45일이 되었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많은 항의도 해보았고 죄가 있다면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탄원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상옥의 요구는 묵살되어 버렸다. 그들이 말하던 조사라는 것도 받아본 일이 없었다. 상옥이 보호실에 수감된 지 46일이 되던 1980년 11월 30일 자정 무렵이었다. 갑자기 정경들과 형사들이 전투복 차림으로 완전 무장하고 보호실로 들이닥쳤다. 당시 울산 남부경찰서 보호실에는 약 60여 명이 함께 갇혀 있었는데 무장경찰 가운데 상급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지금부터 인솔자의 지시에 절대로 복종할 것이며 적극 협조 바랍니다. 만일 인솔자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반항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각별히 유념하기 바랍니다. 인솔자의 설명이 끝나자 정경들과 형사들은 보호실에 있는 사람들을 2명씩 보호실 밖으로 불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간 사람들을 2사람씩 짝을 지어 수갑을 채우고 그것도 모자랐는지 한쪽 팔과 다리도 묶었다. 따라서 2사람이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다. 상옥 역시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포승이 너무 조인다고 불평하다가 시범적으로 무참한 구타를 당했다. 상황이 그런지라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하고 모두들 조기 두릅 엮이듯 묶일 수밖에 없었다. 1980년 12월 1일 새벽 1시경 상옥은 수갑을 찬 채 포승에 묶여 경찰서 정문을 나섰다. 차가운 겨울비가 얼굴을 때렸다. 온몸이 결박되어 몸은 부자연스러웠지만 가슴은 시원했다. 경찰서 광장에는 이미 커튼으로 창문이 가려진 관광버스 2대가 시동을 걸어둔 채 상옥 일행이 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상옥 일행은 버스에 오르자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받이에 머리를 박았다. 버스는 일행이 모두 오르자 지체 없이 출발했다. 상옥 일행을 태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다만 그들은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나약한 죄인일 뿐이었다. 상옥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버스의 차창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밖을 내다볼 수가 없었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계속 끌려가고 있었다. 1시간쯤 달렸을까? 버스는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는 것 같았다. 상옥은 차창의 커튼을 입으로 물고 벌어진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버스는 부산 남해고속도로 진입로 만덕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그리고 1시간여를 더 달려 도착한 곳은 창원에 있는 경남도경 광장이었다. 그곳에는 상옥 일행이 타고 온 버스 외에도 20여 대의 관광버스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다른 버스의 차창도 모두 가려져 있었다. 상옥 일행은 그곳에서 한동안 인원 점검을 마치고 그들이 나누어준 우유와 빵 1개로 허기진배를 채웠다. 얼마 뒤 버스는 다시 시동을 걸고 미지의 장소로 출발했다. 도대체 어느 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일까? 상옥 일행은 불안과 공포감에 휩싸인 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들처럼 눈만 깜빡일 뿐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버스는 창원 시내를 빠져나와 어디론가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도대체 방향을 가늠할 수 없었다. 커튼 틈으로 이정표를 보니 상옥이 타고 있는 버스가 대구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상옥은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기로 하고 시트에 등을 기대고 잠을 청했다. 얼마나 잤을까? 문득 눈을 떠보니 버스는 추풍령을 넘고 있었다.
커튼 틈새로 보이는 창밖으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고속도로에 쌓인 눈 때문에 버스가 거북이 걸음을 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수빈의 소식을 알고 싶어 울산에 내려왔다가 수빈이 있었다는 방어진 근처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온몸을 수갑과 포승에 묶인 채 목적지도 알 수 없는 곳으로 마냥 끌려가고 있는 것이다. 상욱은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상욱은 오기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으랴. 대상같이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도 온 지구를 통째로 집어삼킬 것 같았던 허리케인도 잠재우고 살아 들어왔는데 그보다 더한 고통이야 있으랴. 상욱은 그렇게 억지로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철없는 생각이 천만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인간은 단 1분 1초 뒤에 전개되는 일마저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나약한 동물에 지나지 않았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차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무자비한 현실이 몇 시간 앞으로 다가서고 있는데도 상욱은 그 몇 시간 뒤에 당해야 할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아, 여기가 지옥. 상욱 일행을 태운 버스는 수원을 지나 영동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여기서 30km만 더 가면 상욱이 고향집이 있는 이천이었다. 버스는 상욱이 했다는 마음은 아랑곳 없이 고향집 뒷동산을 지나 동쪽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상욱 일행은 원주의 치악산 밑에 있는 이름 모를 군부대에 도착하였다. 부대 훈련장에도 하얀 눈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연병장에는 빨간 모자를 쓴 군인들이 옆구리에 시퍼런 몽둥이를 차고 눈을 부라리며 일렬종대로 버티고 서 있었다. 아마도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상욱 일행은 버스에 태워진 채로 군부대 요원들에게 인수되었다. 인수인계의 절차가 끝나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군인들이 버스로 올라왔다. 그리고 상욱 일행이 손에 채워진 수갑과 포승줄을 풀고는 화물 내던지듯 버스 출입구로 내던져 버렸다. 밖으로 던져진 상욱 일행에게 문 앞에서 기다리던 군인들이 몽둥이와 군홧발이 사정없이 덤벼들었다. 무쇠 같은 군홧발이 턱을 달리고 몽둥이가 등짝을 후려쳤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토록 잔인박행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몽둥이와 군홧발이 사정없이 날아들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피의 굶주린 야수였다. 상욱은 결국 피를 부르는 그들의 몽둥이와 군홧발을 견디지 못하고 차가운 눈이로 선열이 낭자한 채 실신하여 쓰러지고 말았다. 실신하여 쓰러진 상욱에게 엄살을 피운다며 또다시 무자비한 구타가 이어졌다. 살을 에이는 엄동설 안에 상욱은 찬물을 양동이로 뒤집어 쓰고야 의식이 돌아왔다. 그러고도 상욱은 얼마 동안인지도 알 수 없는 무차별 구타를 당한 뒤에 연병장에 정렬할 수 있었다. 독일 병사같이 험악하고 잔인해 보이는 중위가 지휘대에 올라서서 모든 지휘를 하고 있었다. 철모를 쓰고 있는데 눈도 보이지 않고 코끝과 입만 보였다. 차렷! 열중! 슛! 차렷! 이 새끼들 동작 봐라! 또 한 차례 몽둥이와 군홧발이 날아들었다. 지금부터 본관이 하는 말을 잘 들어두는 것이 조금이라도 신상에 이로울 것이다. 이 시간 이후부터 너희들의 생명은 신성한 군부대에 보관한다. 사회에 있을 때의 모든 것은 오늘로 모두 소멸된다. 우리 군은 오늘부로 썩고 병든 너희들이 육신과 정신을 인수받았다. 알았나? 네. 이 새끼들 대답 봐라. 알겠나? 네.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대답 소리가 들렸다. 좋다. 지금부터 명령을 시달한다. 1초 이내로 알몸이 된다. 실오라기 하나라도 남기는 놈은 생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실시! 그들이 양말과 속옷까지 벗어버리고 알몸이 되는 데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다. 이제 수치심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우선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인간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너희 같은 놈들이 더 이상 사회에 있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혀 사회의 안녕질서를 어지럽히고 오염시켜 온 세상을 썩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부터 너희들이 안정된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그러나 너희 같은 더러운 놈들도 썩은 곳을 도려내고 개조시켜 참다운 인간으로 재생해보라는 정부 당국의 선처에 부응하고자 우리가 너희들을 초대하게 된 것이다. 이때 누군가가 콜록콜록하는 기침 소리를 냈다. 이 새끼를 봐라. 강 큰 놈 있구만. 지금 기침 소리 낸 자식 앞으로 튀어.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한 사람이 쏜살같이 앞으로 튀어나갔다. 나이가 50이 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머리를 삭발한 것으로 보아 승려인 듯했다. 야, 이 새끼야. 너 사회에서 뭐 해먹고 살던 놈이야? 네, 중질했습니다. 오, 그래? 절간의 중놈 말이지? 네, 그렇습니다. 승려의 대답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몽둥이와 군홧발이 하늘을 가른다. 야, 이 새끼야. 중놈은 지휘관 훈시하시는데 기침해도 된다고 부처님이 그러듯? 지휘관과 하사관들이 한패가 되어 늙고 힘도 없어 보이는 스님을 합동으로 구타해 댔다. 너 이 새끼 돌발이 땡추지? 그동안 사회에서 얼마나 사기쳐 먹었어 이 새끼야. 그는 몽둥이와 군홧발의 차인지 얼마 되지 않아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땅바닥에 사제를 늘어뜨렸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너희들 잘 보았지? 너희들은 기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이 새끼들아. 알겠나? 네. 수련생들의 고막을 찢을 듯한 고함 소리는 지악산의 메아리가 되어 다시 돌아왔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삭발을 한다. 앞에 보이는 이발병이 있는 곳까지 한 번에 20명씩 뛰어간다. 도착 시간은 5초다. 알겠나? 앞줄부터 20명 출발. 이발병이 기다리고 있는 곳까지는 총알도 5초는 더 걸릴 것 같았다. 이발병이 있는 곳까지 뛰어가는 수련생 등 뒤에서는 몽둥이와 군홧발이 신들린 무당 칼춤 추는 것처럼 날뛰었다. 그 잔인한 매질에 수련생들은 내장을 토해내는 것 같은 처참한 비명을 질렀다. 원주의 차가운 눈바람은 상처 입은 육신의 생사를 찢어내는 듯했다. 일명 삼천교육대 수련생들은 벌써 몇 시간째 눈 덮인 연병장을 맨몸으로 구르고 있었다. 쥐침, 동작 그만, 기상, 앞으로 쥐침. 이제 그들은 형성만 사람이었지 사람이 아니었다. 온몸은 군홧발과 몽둥이에 맞아 피멍이 들고 무릎과 팔꿈치는 살이 터져 유혈이 낭자했다. 아, 신이시여, 사람이 어떻게 저토록 잔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천인공로할 만행을 어찌 두고 보고만 있습니까? 상옥은 하늘을 향해 속으로 울부짖었다. 신이시여, 우리를 보살펴 주소서. 힘과 용기를 주소서. 저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지쳤는지 숨을 헐떡였다. 수련생들은 삭발을 당하고 처절한 몰골이 되어 군 작업복과 시커먼 작업화를 지급받았다. 다시 내무반으로 끌려가 세면도구를 지급받아 관물함에 정돈한 뒤 열을 지어 식당으로 향했다. 하늘에서는 상욱의 서글픈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는 듯 목가송이 같은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식당은 상당히 규모가 컸다. 400명이 넘는 사람이 움직이는데도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무슨 소리를 내면 초죽음을 당한다는 강박관념이 모두에게 박혀 있었던 것이다. 쨍그렁 철커덕. 누군가가 배식을 받아 나오다가 앞사람과 부딪혀 식기를 식당 바닥에 떨어뜨렸다. 동작 그만! 이 새끼 정신이 썩었구나. 야, 이 새끼야. 그 밥이 어떤 밥인데 통째로 엎어버리는 거야? 육중한 군홧발이 식기를 떨어뜨린 수련생의 턱을 향해 날아갔다.
그는 으윽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뒤로 나가 떨어졌다. 이 개만도 못한 새끼들아.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너희들은 수련생이란 말이야, 개새끼들아. 군인 정신으로 수련을 받아야 사람이 되는 거야, 이 개자식들아. 그 수련생은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식당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있었다. 그러고는 상처 입은 입으로 엎질러진 밥과 반찬을 개처럼 혓바닥으로 핥아먹어야 했다. 그것도 모자라서 조교의 군함 밑바닥을 윤이 나도록 핥아먹고서야 일어설 수가 있었다. 공포의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내무반으로 돌아왔다. 폐치가에서는 물이 끓어 안개 같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조교의 눈짓에 따라 수련생들은 일사불란하게 정렬하고 눈을 감은 채 정신통일을 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라는 것이었다. 상욱은 눈을 감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이 이곳에 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단 한 번이라도 남에게 피해를 준 일이 없고 법을 어긴 전과자도 아니었다. 다만 한 여자를 사랑했다는 죄, 그 여인이 행방이라도 알고 싶어 했던 죄밖에는 없었다. 집 나간 아내를 찾아 헤맨 죄가 이토록 엄청나고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할 정도란 말인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때 갑자기 조교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다. 157번 수련생, 1보 앞으로! 악마 같은 조교가 상욱을 불러냈던 것이다. 그러나 상욱이 157번 수련생이라는 것을 안 것은 조교의 몽둥이 세례를 받고 난 뒤였다. 상욱 자신이 인간 김상욱이 아닌 수련생 157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157번 수련생, 너는 지금 울고 있다. 그 눈물은 무엇을 뜻하는 눈물인가? 상욱은 살아야 했다. 한 대임에도 맞지 말아야 했다.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무사히 살아남아야 했다. 그 순간 자신이 비겁하다는 생각도 들었으나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었다. 이들과 시시비비를 가리다가는 곧 죽음을 부를 수도 있었다. 네, 저는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새끼야. 진작에 그런 마음 먹었으면 이런 곳에 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 멍청한 새끼야. 그는 상욱을 조롱하며 비웃고 있었다. 오냐, 얼마든지 비웃고 조롱하거라, 이 개만도 못한 새끼들아. 내가 살아서 이곳을 나간다면 나는 다시 이곳에 찾아와 너희 얼굴에 침을 뱉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얼마나 천인공노할 만행인가를 뼈저리게 뉘우치게 해주리라. 그때는 너희들도 지금의 우리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상욱은 어금니에 힘을 주었다. 상욱 일행은 새벽 5시에 기상하여 밤 10시 취침 시간까지 전율적인 기합과 체벌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이름하여 삼정교육도 끝이 나가고 있었다. 상욱은 내심 자신은 전과가 없으므로 비교적 쉽게 이곳을 빠져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련생들의 말을 들으니 경찰서에서 이곳으로 보낼 때 이미 A급, B급, C급으로 분류했다는 것이었다. C급은 이미 경찰서에서 훈방이 되었고 상욱이 경우로 판단해 볼 때 4주 기본교육을 마치면 귀가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4주만 마치면 귀가할 수 있을 거라고 낙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4주째 되는 마지막 날이 온 것이다. 오늘만 무사히 넘기면 내일은 이 생지옥을 빠져나가리라. 그런데 내일 귀가 조치된다면 오늘 밤 무슨 말이든 있어야 할 터인데 아무런 기미도 없다. 자정이 가까웠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상욱은 마음이 불안했다. 그런데 자정이 지난 한참 뒤에 조교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기상! 저런 기상! 몽둥이와 군합발이 난무했다. 내무반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어이쿠. 이 새끼들 동작 봐라. 그만큼 수련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이 모양이냐 이 새끼들아. 삼선의 정렬하고 주목. 조교의 독사 같은 눈이 번뜩였다. 여기서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너희들은 이 부대를 떠나 다른 부대로 이동하여 재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교육 태도와 수련 생활이 엉망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정신 수련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상부의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조용히 관물을 덮을백에 단정해 넣어라.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악마들에게 시달리며 인간이야의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기약도 없이 저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끌려 가야만 하는 것이다. 차라리 죽고 싶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았다. 관물 정리가 끝나자 기상시간이 되었다. 아직도 창밖에는 짙은 어둠이 깔려 있는데 어디론가 끌려가야 할 수련생들은 내무반이 떠나가도록 처절한 목소리로 목이 터지게 군가를 합창하고 있었다. 목이 터져라 악을 쓰며 나의 조국이라는 군가를 부르는 그들의 얼굴에 진하디 진한 피문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개같이 끌려갈 자신들의 운명을 한탄하면서 그들은 절규에 가까운 군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다. 먼 동이 틀 무렵 수련생들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삼엄한 현병들의 감시를 받으며 연병장에 집결하였다. 연병장에는 20여 대의 관광버스가 이미 시동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 또다시 수갑을 차고 보승에 묶여 버스에 올랐다. 그러나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끌려가는 수련생들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과 두려움뿐이었다. 상욱은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자신과의 싸움만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 처참한 고통과 치욕을 참고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다.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지는 말자. 최소한 나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지는 말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서라도 살아나가자. 이곳에 끌려온 사람들 중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뿐인가 이곳에 끌려온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되어가는 현실을 비판하고 정의를 말한 사람들이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잘못되어가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 무슨 죄가 된단 말인가. 만약에 그것이 실정법에 위반된다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정식 재판을 받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단 한 번의 법적 절차도 없이 무조건 끌어다가 이렇게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는 엄청난 인권모독이고 비도덕적이며 비인간적이다. 여기에 억류되어 있는 수련생들은 그들이 일방적으로 짜놓은 덫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것이다. 비포장도로를 20분 정도 오르니까 산중턱에 군부대 막사가 보였다. 정문에 걸려있는 현수막의 붉은 글씨가 상욱의 가슴을 조였다. 나의 검은 과거를 씻는다. 까만 천위에 쓰여진 새빨간 글씨가 극도의 공포 분위기를 자아냈다. 산기슭에 자리한 넓은 연병장에는 원주에서 마찬가지로 빨간 모자를 눈 밑까지 푹 눌러쓰고 진초록빛 몽둥이를 허리에 찬 조교들이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들은 누군가가 명령만 내리면 당장이라도 악마의 충실한 시종이 되어 수련생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다. 그들의 눈에는 살기등등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불행하게도 상욱의 예감은 적중했다. 연병장에 도착한 버스의 출입문이 열리자마자 도열하여 대기하고 있던 조교들이 굶주린 야수가 먹이를 발견한 듯이 몽둥이를 빼들고 달려들었다. 그리고 고함을 쳤다. 머리 숙여 이 새끼들아! 머리 숙이라고!
그들은 복날에 개 때려잡듯 수련생들을 무차별하게 차고 치고 두들겨 팼다. 마치 철천지 원수를 만난 듯했다. 설사 제부모 죽인 원수를 만났다 해도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수련생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몽둥이와 군홧발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머리가 터지고 팔다리가 부러지는 모습은 마치 유황에 끓고 있는 지옥의 모습 그대로였다. 수련생 모두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몽둥이질은 계속되었다. 모두 버스에서 내려 정렬하자 대위 계급장을 단 장교가 지휘대에 올라섰다. 동작 그만! 주목! 대위는 한껏 위험을 부리며 공보 분위기를 조성했다. 나는 오늘부터 너희들을 책임 맡은 중대장이다. 너희들이 원주에서 어떻게 수련을 받았는지는 개인기록 평가서를 확인해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주에서 어떤 수련을 받았든 그곳에서의 습관은 버려라. 이제부터는 내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만이 너희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길임을 명심하라. 만약 조금이라도 내 명령에 불복한다면 아마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나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너희들의 생과사를 선택할 수 있다. 살아야 해. 죽어도 죽을 수가 없어. 난 내 놈들에게 팔 하나 다리 하나 아니 손가락 하나라도 잘릴 수가 없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천벌을 면치 못하리라. 언젠가 마른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 죽으리라. 상옥을 지탱시켜준 것은 오기와 증오였다. 인명은 제천이라 했다. 죽게 되면 죽을 것이고 살게 되면 살 것이다. 수련생들은 중대장의 지시대로 반원점을 돌아 지휘대 앞으로 돌아왔다. 결국 한 사람의 꼴찌는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다. 그 꼴찌는 원주에서 상옥과 같은 내무반에 있었던 정민모라는 47세의 사내였다. 정씨는 나이답지 않게 힘도 좋았고 날씬한 사람이었는데 몽둥이로 맞아 늑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반병신이 되어 있었다. 그 정씨도 반환점까지는 죽을 힘을 다해 기어갔는데 원위치로 돌아오기에는 힘이 모자랐다. 정씨는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나무 밑에 엎드려 있었다. 중대장이 날카로운 금속음으로 옆에 있는 조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조교! 나무 밑에 엎어져 있는 놈 끌고 와! 네! 중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5, 6명의 조교들이 총알 같이 달려가 정씨를 무조건 두들겨 패고는 죽은 개 끌듯이 끌어다 중대장 앞에 내동댕이 쳤다. 정씨가 중대장 앞에 누웠을 때는 이미 생과사를 넘나들고 있었다. 입에서는 찐득한 개거품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이 새끼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두라. 정미모의 처절한 신음소리는 모든 수련생들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듯했다. 정씨는 나무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마지막 통원의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밧줄을 놓는다! 실시! 조교들이 팽팽히 당겨진 밧줄을 순간적으로 놓아버리자 정씨는 장마철에 썩은 호박 떨어지듯이 퍽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널브러져 버렸다. 그가 떨어진 자리에 시뻘건 선열이 낭자했다. 다시 당긴다. 실시. 놓아라. 당겨라. 똑같은 방법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정씨 입에서 코에서 머리에서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다음 날부터 일정이 짜여진 대로 혹독한 훈련 생활이 시작되었다. 원주에서의 사주는 이곳에 비하면 천국이었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나은 수련 생활이었다. 다음해 1월 하순, 이곳의 날씨는 뼈가 저리도록 추웠다. 새벽 2시경에 비상에 걸렸다. 수련생들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연병장에 집합했다. 조교들이 수련생들의 알몸에 찬물을 뿌렸고 몇 초 지나지 않아서 그 몸은 얼어붙고 말았다. 그와 동시에 온몸이 생으로 찌기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조교들은 수련생들을 그렇게 20여 분 세워놓았다가 또 땀이 나도록 구보를 시켰다. 그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고 나면 먼동이 터왔다. 그러면서도 상옥은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다.
상욱은 그곳에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를 깨달았다. 이러한 상황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악몽의 순간들을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자들의 눈에는 수련생들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고 개나 돼지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았다. 저희들과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저리도 모진 고문을 할 수 있겠는가? 수련생들에게는 기약도 없었고 언제까지라는 막연한 희망도 없었다. 그저 절망의 연속일 뿐이었다. 들어와! 싸늘한 목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대대장 옆에는 4명의 헌병들이 완전 무정한 차림에 도끼 서린 얼굴로 장승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대대장 책상 옆에는 철제 의자 2개가 1미터쯤의 간격을 두고 놓여져 있었다. 중성! 수련생 157번의 일명 대대장님 부르심 받고 왔습니다. 의자에 앉아라. 네. 너희들 수련 생활이 매우 힘들 거라는 거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인과응보이니 수련 생활 충실히 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알겠나? 네. 그리고 오늘부로 삼청 근로 봉사대 임무는 끝이 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너희들을 아직은 사회에 환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사회보호법을 제정하고 개개인의 죄가에 따라 보호 감호소에 처하도록 결정했다. 대대장은 하얀 봉투를 건네주었다. 발신지는 의정부 지방검찰청, 수신에는 수련생 김상욱 앞이라 타이핑이 되어 있었다. 봉투를 개봉하기 전에 알아둘 사항이 있다.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반환한다. 그리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는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되며 내용이 불만족하다 하여 항의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만약 지금 말한 사항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잊지 말도록. 알았나? 네. 대대장의 위협적인 경고를 듣고 나니 떨리는 가슴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봉투 속에 무슨 엄청난 내용이 숨겨져 있기에 장황한 위협을 가하는 것일까. 봉투를 들고 있는 상욱의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대대장의 독촉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상욱은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간신히 봉투를 개봉하였다. 통보서, 수신인 김상욱, 수련생 김상욱은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1981년 2월 1일부터 1982년 1월 31일까지 보호 감호되었음을 통보함.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년이라니. 내가 지은 죄값이 이렇게 엄청나단 말인가? 택시비 몇 시간 늦게 지불한 죄로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한 여인을 사랑했던 죄값이 이렇게 큰 것인가? 이곳에 끌려온 지도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앞으로 1년이라는 긴 세월을 개 돼지만큼도 대접을 못 받는 생지옥에서 더 살아야 한단 말인가? 하느님, 너무도 가혹하십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이제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으렵니다. 이런 슬픈 사랑은 다시는 하지 않으렵니다.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상욱은 말할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만일 지금 당장 죽어버린다면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은 수포로 돌아가 버린다. 그리고 또 생사 여부도 알 수 없고 행복한지 불행한지도 알 수 없는 수비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제까지는 시한조차 알 수 없었으나 지금은 앞으로 1년이라는 확실한 출소 날짜까지 결정나지 않았는가. 앞으로 1년. 그래, 좋다. 한번 가보자. 어디가 이 시련이 종착역인지. 앞으로 1년이 남은 인생보다 짧은 세월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냥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빈을 찾아내지 못하고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보호하고 매 한 대라도 맞지 말자. 적절히 요령도 피우고 아부도 하며 수단껏 1년을 보내고 무사히 돌아가자. 그래야만 수빈이도 찾을 수 있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받은 치욕에 대하여 명예회복도 할 수 있다. 상옥은 그날 이후로 많이 변했다. 그들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상옥은 진정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고 수양록도 열심히 썼다. 그 수양록이라는 것이 수련생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수양록에 조금이라도 현실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적인 글을 써서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날이면 그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보호감호 통보 뒤 일주일 동안은 감시와 체벌이 지독했다. 아마도 감호 통보 뒤에 있을지도 모르는 수련생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방편이었으리라. 자유. 안다고 말할 놈이 없겠지. 여기 육중대 놈들은 알고 있을 거다. 육중대 수련생 중 한 놈이 지난밤에 타령을 했다. 너희들은 그 놈이 잡힐 때까지 좀 괴로울 것이다. 한 사람의 타령으로 400여 명의 수련생들이 모진 기압과 몽둥이 찜질을 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모진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누구 하나 타령한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만 기왕에 타령한 것이니 잡히지 말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었다. 아침 식사를 일찍이 마치고 연병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타령한 수련생이 잡혔다는 정갈이 왔다. 단체 기합은 그날로 끝이 났고 수련생들은 내무반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정원 교육이 있다며 식당에 집결시켰다. 오늘은 또 어떤 놈이 찾아와 넋 빠진 소리를 짓거릴 것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헌병백차의 호의를 받으며 군 앰뷸런스가 식당 앞에 도착했다. 이어 앰뷸런스의 문이 열리며 부상병 한 사람이 들것에 실려와 단상 위에 올려졌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게 붕대가 감겨졌고 얼굴 밑으로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완전한 나체였다. 소령 계급장을 단 장교 한 사람이 지휘봉을 들고 단상 앞으로 다가섰다. 주목! 수련생들은 일제히 불안한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나는 군 조서원이다. 여기에 누워있는 놈은 어젯밤에 탈출하였다가 오늘 우리 요원에게 거무가 되어 이렇게 되었다. 나는 긴 말을 하지 않는다. 이놈과 같은 행동을 하면 너희들도 이 새끼와 똑같은 처지가 될 거라는 말만 전하겠다. 다만 한 가지 말해둘 것은 이제 너희들이 행동 여하에 따라 대우가 달라질 거라는 거다. 인간적으로 대우받고 싶다면 탈주 같은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수련생활 열심히 해라. 그러면 최소한의 대우는 해줄 것이다. 알겠나? 네. 저자들이 정녕 사람이던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방의 임무를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이란 말인가. 정녕 이것이 국토와 국권을 국민의 안녕을 수호해야 하는 군인 본연의 직무란 말이던가. 상옥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지금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수련생들이 당하고 있는 엄청난 현실을 짐작도 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무자비함 속에서 세월은 가고 어느새 2월의 마지막 주에 들어섰다. 3월 초에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그때 특별 감면이 있을 거라는 풍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상옥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대하지 않았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도 알 수 없고 그 특별 감면에 자신이 해당되리라고는 믿고 싶지도 않았다. 다만 이제 2월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앞으로 10개월. 세월이여 빨리 가거라. 쉬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어서 가다오. 그런데 1981년 3월 1일 밤 9시경이었다. 상옥이 그날 밤도 예정된 일과표대로 취침 전에 수양록을 쓰고 있는데 언제 왔는지 선임하사가 상옥의 턱을 축혀 올렸다. 김상옥 씨? 뭐? 김상옥 씨? 이 무슨 천지가 개벽하는 소린가. 이것은 상옥이 이곳에 온 지 120여일 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존칭어였다. 상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다. 상옥은 멍청한 표정으로 선임하사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수련생 김상옥. 그거 접어두고 중대장님께 가봐라.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상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늘 내가 무슨 실수라도 했던가? 이 밤중에 무슨 일일까? 부를 이유가 없는데? 상옥은 잔뜩 긴장하고 중대장실에 들어섰다. 중성 157번 수련생 부르심 받고 왔습니다. 어서 오시오, 김상옥 씨. 무슨 말투가 이런가? 상옥은 점점 혼란해졌다. 이 냉혈인간 백정 같은 자식이 어서 오시오, 김상옥 씨라니. 이들이 또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걸까? 상옥은 그를 빤히 바라보며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었다. 왜? 내 말투가 이상합니까? 그는 상옥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렇게 놀랄 것 없습니다. 김상옥 씨는 이제 고생 끝났습니다. 김상옥 씨는 사회에서 전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양생활도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각과 취임식에 즈음하여 특별 감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 비해 운이 좋은 줄 아십시오. 김상옥 씨, 출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는 상옥에게 악마의 손길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비열한 놈, 독사 같은 놈, 살인마. 나는 내 놈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 이 개새끼야.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고 망설이는 상옥에게 중대장이 다가와 손을 잡았다. 상옥은 그의 더러운 손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것이 너무도 원망스러웠다. 상옥의 운명은 아직도 그의 수중에 있었다. 지금이라도 중대장의 말 한마디가 상옥의 생과사를 뒤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악마 같은 중대장의 손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상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피와 눈물에 절어있는 푸른 작업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이토록 한이 서린 작업복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는, 이 생지옥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 더러운 손을 뿌리쳐서는 안 될 것이었다. 김상옥 씨,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곳을 나가신 후 이곳에서 있었던 생활상이나 불미스러운 일은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상옥 씨가 출소하는 것은 나머지 형기를 유의하고 가출소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남은 기간 중에 불미스러운 행동을 하시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독사 같은 중대장은 끝까지 교활하게 물고 늘어져 상옥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었다. 중대장은 만약에 상옥으로 인하여 약이 될지도 모를 문제를 미연에 방지해두고자 하는 것 같았다. 사실 지금 이들이 행하고 있는 비인간적이고 천인 공노할 만행이 사회에 알려진다면 그들의 입장도 안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상부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해도 최후의 행위자는 그들일진데 그들 또한 두려움이 왜 없겠는가. 그러나 상옥은 생각했다. 내가 무사히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최대한 노력하여 지금 이곳에 강제로 수용되어 있는 수련생들의 실상을 만천하에 폭로하고 정당한 법 절차를 받게 하리라.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일단 밖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니까. 김상옥 씨, 내 말을 충분히 이해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지급받았던 관물 반납하시고 사무를 찾아가십시오. 출발 시간은 내일 오전 8시 반입니다. 상옥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중대장실을 나와 중대 창고에서 그의 사물을 찾는 동안 상옥은 팔과 다리를 수없이 꼬집어 보았다. 밤새도록 한잠도 자지 못했다. 불과 몇 시간이 이렇게 긴 시간인 줄 미처 몰랐었다. 상옥은 새벽 기상나팔 소리와 동시에 용수철 튕기듯 벌떡 일어났다. 담요를 개고 관물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중대장의 마음이 변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에서 더욱 정성을 들여 관물을 정리해 놓았다. 아, 이제 정말 자유인으로 돌아가는가. 상옥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125일이라는 길고 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상옥은 천당과 지옥은 사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후의 천당과 지옥이 이 세상에도 현존하고 있었다. 바로 삼천근로봉사대 수련생들이 위정자들이 파놓은 지옥의 아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그토록 잔인하게 치고 때리던 중대장과 조교들, 그리고 이 지역 유지들이 환송을 받으며 상옥은 사단사령부 정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누군가가 다시 자신의 뒷덜미를 낚아채어 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 걸음을 재촉하여 도망치듯이 정문을 빠져나왔다. 이제 완전히 지옥의 문을 빠져나온 것이다. 125일의 생지옥, 피눈물을 흘렸던 그 생활에서 해방된 것이었다. 125일 동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승과 저승길을 넘나들며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이 순간까지 모진 목숨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게 해준 것은 오로지 수빈의 행방과 행복과 불행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죽을 수 없다는 절실한 오기 하나였다. 그러한 오기가 없었다면 상옥은 아마도 진작에 저주받은 생명을 포기했을 것이었다. 상옥은 극한의 절망이 온 육신을 짓이길 때마다 슬픔에 젖어 있는 수빈의 환영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일으키곤 했었다. 상옥은 하루빨리 다시 울산으로 돌아가 수빈을 찾고 사회보호법이라는 명분으로 자유와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자신의 도리인 것이다. 상옥은 함께 출소한 일행들과 함께 이동해서 버스를 타고 의정부로 향했다. 그들은 의정부 버스터미널에서 제각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생지옥에서는 다시 만나지 말자는 슬픈 작별 인사를 나누며